네, 안녕하세요. 분말 재료 김정기입니다. 저번 시간까지 이제 분말의 특성에 대해서 배웠죠? 특성이 어떤 게 있었죠? 크기 있었고, 이제 표면적 있었고, 그리고 이제 유동성 있었죠. 이제 분말은 이제 흐르니까요. 분말의 유동성이랑,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네, 분말 유동성 플러스 이제 반응성 같은 것들에 대해서 학습을 많이, 학습을 많이 진행했습니다. 네. 네, 학습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자, 그러면 이런 분말 특성들에 배웠으니까, 그럼 어떤 걸 배워야 될까요? 과연 분말이 어떻게 제조되는지에 대해서 배워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분말 제조 방법에 대해서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분말 제조 방법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 기계적 방법이 있고, 네, 화학적 방법, 그리고 화학적, 그리고 분사법. 네, 이렇게 세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기계적 방법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이냐면 정말 한마디로 요약드리자면은 때리고 부수는 방법이에요. 막자사발로 갈아버리고 아니면은 그 밀링으로 해가지고 그 금속들을 갈아버리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찌꺼기 만든다고 하죠. 이런 찌꺼기들을 만드는 방법이고, 화학적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화합물들에 대해서 산화환원 뭐 그런 반응들을 이용해가지고 어 약간 구멍 뽕뽕 뚫린 이제 다공성의 분말들을 좀 많이 만들거나 아니면 나노 크기의 되게 미세한 입자들을 만들 때 좀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분사법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들 중 하나인데, 얘네들은 이제 녹인 네, 액체들 있잖아요. 그 용융체들을 쭉 뿌려내가 스프레이처럼 뿌려가지고 이제 입자를 네, 제조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요 세 가지에 해당되는 각각의 제조 방법들에 대해서 배워보게 될 거고, 첫 번째로 기계적 처리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방법들을 설명하기 전에 왜 이런 제조법들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할게요. 뭐,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제 기계적 처리법이 있고, 이제 분사법, 그리고 화학적 처리법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과연 똑같은 이제 철재료라고 해볼게요. 네. 철분말을 이걸로 제조한 거랑, 이거로 제조한 거랑, 이거로 제조한 거랑, 분말의 크기랑 모양이 같을까요? 과연 크기랑 모양이 같을까요? 다르겠죠? 네, 다릅니다. 네, 당연히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 분말의 제조법에 따라서 이제 입자의 크기랑 모양이 상당히 큰 의존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용 목적에 따른 적합한 제조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뭐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적층 제조를 하게 되는데, 저번 시간에도 네, 적층 제조를 하게 되는데,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적층 제조 같은 경우는 분말들 유동성이 꽤 좋아야 돼요. 예, 좀 좋아야 되는데, 이 유동성을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죠? 분말이 구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하려고 이제 분말을 기계적 처리를 하게 되면 과연 이 분말들이 구형으로 있을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얘네들은 진짜 완전 때리고 부수기 때문에 모양이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조 방법, 사용 목적, 이런 분말들의 사용 목적에 따라서 적합한 방법들이 이제 선택이 돼야 된다는 게 요 슬라이드에서 이제 요점이고요. 이제 그럼 각각의 방법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앞에 있는 것들이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기계적 제조법인데요.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방법이 그라인딩입니다. 그라인딩이 이제 어떤 방법이냐면요. 재료를 진짜 완전 충돌을 시켜서 파쇄시키거나 죄송합니다. 자, 파쇄시키거나 갈아버리는 네,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쇼크 그라인딩이나 그라인딩 밀이나 그 막자사발 같이 막자사발 같이 힘으로 이제 때려서 이제 재료들을 분말로 만든 방법이거든요. 뭐 그라인딩 밀 같은 경우도 뭐 큰 입자들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그 입자들을 이제 회전을 쭉 시키게 되면 이제 그 되게 까슬까슬하죠. 여기 까슬까슬하고 이게 막 돌아가면서 이제 충격을 가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그 부서질 거예요. 부서지는 것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분말을 제조하게 되는 방법이고, 막자사발은 안 봐도 아시겠죠? 우리 흔히 알약 같은 거 이제 막자사발로 쿡 밀어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가루돼 버리죠. 그런 거랑 똑같은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제일 전통적인 방법이죠. 분말 제조하는 제일 전통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런 분말들을 제조를 했을 때 결과물이 구형이 당연히 안 나올 겁니다. 굉장히 불규칙한 형태의 네, 입자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막자사발이라든지 이런 그라인딩 밀을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분말의 양이 제한돼 있죠. 네,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입자의 생산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분말의 크기와 형상 제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막자사발 뭐 몇 시간 간다고 해가지고 입자가 얼마나 작아지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노릇이죠. 네, 그런 것들이 예측이 어렵다는 게 단점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은 만약에 이제 그라인딩 밀이라든지 쇼크 그라인딩 같은 거 진행하게 되면은 이제 금속 제품이잖아요. 금속 제품에 기계에 항상 발려져 있는 게 뭐예요? 그 윤활제 같은 거 항상 발려져 있죠. 윤활제 같은 게 항상 발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의해서 분말이 오염될 수가 있고 또 추가적으로 이 금속 분말 같은 경우도 강도가 좀 있죠. 강도가 있으니까 그 금형하고 네, 닿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모이 일어나죠. 금형이 이제 깎여 나가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걔들 깎여 나가면은 이 안에 섞이게 되면은 네, 오염이 되겠죠.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공정 속도가 되게 빠른 것도 아니에요. 공정 속도가 굉장히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아까 말했지만 양도 그렇게 상당히 적고 효율도 그렇게 좋은 공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되게 이런 전통적인 방법을 있다고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제 그것보다 조금 더 발전한 방법이에요. 아까 전에 그라인딩 밀링 같은 경우는 이게 그 금형 안쪽에 되게 까슬까슬한 톱니들이 있어가지고 분말이 이렇게 밀에 이제 회전을 하면서 요 사이에 끼어 들어가서 이제 파괴가 일어나면서 분말이 제조되는 방식인데 볼 밀링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까끌까끌한 톱니들이 없고 되게 깨끗한 표면에다가 분말이랑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단단한 볼을 집어넣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볼 같은 경우는 스테인리스 스틸이라든지 텅스텐 카바이드, 지르코늄, 산화물 같이 네, 이런 것 아주 경도가 높은 애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네, 이걸 볼들을 집어넣은 상태에서 이제 회전을 해가지고 볼이 이 위에까지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면서 분말에 충격을 가하게 되면은 취성이 강한 재료들 같은 경우는 쉽게 깨집니다. 이게 잘게 깨지면서 이제 분말로 만들어지는 공정이에요. 근데 이 공정에서 같은 경우도 아까 전과 동일하게 결국에는 이 볼하고 이제 벽면하고 그리고 분말 사이에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면서 이제 깎여 나가겠죠. 깎여 나가면서 이제 분말에 오염이 일어날 수 있게 되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은 얘네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회전이 일어날 때 속도에 따라서 잘 섞일 수도 있고 공정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예시로 한 가지 들자면은 너무 느린 속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볼이 이 위로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흘러내리겠죠. 흘러내리게 되면은 어 얘네들한테 충분한 양의 힘을 주지 못하고 공정이 진행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불충분하다는 게 가장 문제가 될 거고, 만약에 회전 속도가 되게 빨라진다고 하면은 그 얘네들이 왔다 떨어져야 되는데 원심력 때문에 계속 달라붙겠죠. 이렇게 달라붙어 있으면은 당연히 충돌도 네, 충돌도 안 일어날 겁니다. 네, 그래서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느리지도 않아 아주 적절한 네, 속도가 필요한데 과연 이 적절한 속도를 어떻게 계산하냐? 네, 일반적으로는 그 요 들어가 있는 컨테이너 있잖아요. 병의 지름하고 이제 연관이 있거든요. 병의 지름에 네, 제곱근 그러니까 루트의 이제 반비례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만 아시면 됩니다. 네, 뭐 밑에 미니멈 최소 스트렝스라는 게 있는데 이 값 같은 경우 생각보다 그렇게 결과가 잘 맞진 않아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대체로 이 정도의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정도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재료를 이제 볼 밀을 할 때 속도에도 영향을 받지만 안쪽에 들어가 있는 볼의 크기와 용량 그리고 분말의 용량과도 상당히 큰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 네 가지 정도의 주의사항이 있어요. 네, 보시면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거, 맨 마지막은 되게 당연한 거예요. 분말이 네, 꽉 차, 꽉 차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면은 볼이 올라가도 떨어지질 않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당연한 내용이니까 제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그 나머지 세 개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첫 번째로 이제 입자 크기보다 볼의 크기가 한 30배 정도는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뜻이냐면은 초기에 이제 우리가 부숴야 되는 분말의 크기가 한 100 마이크로라고 쳐볼게요. 100 마이크로면 대충 0.1mm죠. 자, 0.1mm라고 치면은 이걸 부수기 위한 볼의 크기는 30배 커서 3mm의 크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네, 요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그 이 볼이 밀린 컨테이너, 그러니까 요 컨테이너 보이죠? 요 컨테이너의 절반을 차지해야 된다. 네, 절반 정도는 차지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반이 50%가 있잖아요. 50% 중에 절반, 25%는 이제 실제로 우리가 부숴야 되는 분말. 생각보다 이 분말들이 많이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컨테이너 용량이 10kg이면은 이제 5kg은 볼이고 2.5kg만 이제 분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2.5kg은 비워져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 네, 꼭 확인해 부탁드리고, 네, 그렇게만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볼 밀링에서 조금 더 발전된 방법이거든요. 이게 이제 어트리션 밀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볼 밀링 같은 경우는 안에 중간에 아무것도 없이 이런 원통에 있으면은 원통 안에 볼 집어넣고 분말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완전 계속 이제 회전을 시키는 방법인데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강체 볼이 떨어지는 힘에 의해서만 이제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생각보다 이제 효율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간에 이제 임펠러라고 해가지고 네, 프로펠러들을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요. 네, 프로펠러를 집어넣어서 이런 식으로 회전시키게 되면은 그, 그 가운데 애매하게 있던 강체 공들이 있잖아요. 그 공들이 얘에 의해서 회전 속도가 더 빨라져가지고 추가적인 충격 에너지를 줍니다. 네, 추가적인 충격 에너지를 주게 되면서 네, 볼의 크기라든지 회전 속도의 영향에 따라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이제 더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이 앞서 봤던
볼 밀링에 비해서 효율이 월등히 좋아져요. 그리고 그 얘네들이 이제 계속 회전이 일어나면서 반복적으로 이제 분말들을 때리고 붙이고 때리고 붙이고 때리고 붙이고 이런 식으로 이걸 반복을 하게 되거든요. 이걸 반복하게 되다 보면 정말 재미있는 현상이 뭐가 일어나냐면은 이제 냉간 접합이라고 해가지고 재료 A라는 분말이 있고 B라는 분말이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두 개 분말이 있는데 얘네들이 처음에는 따로 떨어져 있는데 점점 이제 부서지고 붙이고 부서지고 붙이고 부서지고 붙고 이렇게 반복이 되게 되면은 어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불균했던 재료가 점점 네, 균일한 합금 형태로 분말이 제조가 됩니다. 이런 현상을 이제 저희가 기계적 합금법이라고 해가지고 메카니컬 얼로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한글로 써놓을게요, 이건. 네, 그래서 이런 잘게 잘게 판상형의 플레이크 형태가 계속 부서지고 붙고 부서지고 붙고 반복을 하기 때문에 이제 층상형의 구조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상대적 다른 기계적 네, 다른 기계적 제조법과는 달리 좀 상대적으로 그 등방성의 분말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불균이란 분말을 가지기 불균이란 이제 분말을 가지는 게 아니라 좀 상당히 규칙적인 분말을 가지게 되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이제 그 안쪽에 들어있는 이런 라멜라 구조의 레이어들의 두께가 막 감소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네, 좀 규칙적인 결정립들의 크기도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충격에 의해서 힘을 계속 받다 보니까 에너지가 많이 에너지가 많이 형성되거든요. 열 에너지 같은 게 그런 열 에너지들에 의해서 이제 확산 역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런 것들은 뭐 그냥 부차적인 내용이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얘네들끼리 이제 그 힘이 계속 받다 보니까 냉간 접합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상당히 미세한 크기의 입자를 만들면서 이제 그 합금화도 가능하다는 거가 가장 큰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결론부터 요런 방법에 의해서 네, 요런 이론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균일한 미세 조직을 가지고 있고 크기를 가지고 있는 입자를 어, 만들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다른 기계적 처리법에 의해서는 달성이 안 될 수 있는 거고요. 달성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도 당연히 문제점은 있겠죠. 임펠러 막 돌아가는데 임펠러도 결국엔 다른 종류의 금속일 거고 이제 그 요 안에 들어있는 강체 공 있잖아요. 공도 조성이 다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네들끼리 이제 그 부딪히다가 이제 마모가 되기 시작하면은 이 마모된 것들이 혼입될 수 있겠죠. 혼입이 되게 되면은 이제 분말에 오염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네, 요거는 그 기계적 처리법의 거의 공통적인 네, 문제예요. 네, 요건 공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꼭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계적 처리 마지막으로 이제 기계적 처리법에 의해서 제조된 분말들의 형상들을 좀 보게 될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어트리션 밀은 좀 상대적으로 좀 입자들이 균일하게 나타나는데 나머지 공정들 보면 볼 밀링이라든지 그라인딩에 의해서 나온 입자들 보면은 좀 되게 불규칙하죠. 네, 굉장히 불규칙합니다. 네, 그리고 밀드나 그라인드 파티클 같은 경우는 이제 재료들이 부서지면서 입자가 나오는 공정이기 때문에 음, 안쪽에 보면 파면들이 있어요.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이제 깨진 흔적들이 보이고 여기도 깨진 흔적들이 다 보이죠. 그런 흔적들이 있다는 거 역시 참고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요거는 어쩔 수 없죠, 당연히. 입자들이 자기들끼리 막 부딪히고 부서지는데 이게 반복되다 보면 당연히 파면 같은 게 형성되면서 깨지면서 입자가 형성되니까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겠죠. 그래서 요점만 말씀드리면은 네, 불규칙한 입자가 많이 형성된다. 얘 빼고. 네, 얘는 좀 그래도 균일하게 나타난다. 네, 이렇게 요것만 조금 확실하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메카니컬 트리트먼트의 제일 대표적인 공정 그라인딩이랑 이제 볼 밀링이랑 어트리션 밀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상대적으로 좀 균일한 입자들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화학적이라든지 분사법을 이용해 가지고 입자를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화학적 방법에 대해서 쭉 알아보게 될 건데요. 맨 첫 번째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환원법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어떤 방법, 뭐 환원법이란 얘기 들어보면 대충 짐작하시겠지만은 산화물 상태의 금속을 환원을 시키게 되면은 이제 분말 형식으로 제조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이제 Fe2O3 형태의 이제 쪼개져 있는 이런 가루들이 있어요. 얘들을 약간 응집을 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응집을 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수소 분위기로 가게 되면은 O가 이제 수소랑 반응해서 물로 빠져나오겠죠. 네, 물로 빠져나오고 나머지 순수 철들만 남아있는 형태의 입자들이 남아있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굉장히 미세한 크기의 입자들만 남게 되거든요. 그 미세한 크기의 입자들을 최종적으로 엉겨붙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약간의 그 소결은 이제 나중에 알려드릴 건데 여하튼 열처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 사이에 확산에 의해서 지들끼리 막 둘러붙겠죠. 둘러붙으면서 입자가 형성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확산 환원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이런 환원 반응 공정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순수 금속에 대한 분말을 좀 제조를 하는 방법이고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가스 상태에서 이제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고체 상태에 이제 환원제를 사용하는 이제 건식 환원이 있고 그리고 암모니아 같이 액체 상태의 환원제를 사용하는 습식 환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 같은 경우는 이걸 환원시키기 위해서 어떤 녀석을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환원제를 어떤 걸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건식이고 이게 습식이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건식이라 보시면 돼요. 습식은 암모니아 정도 말고는 잘 안 써요. 그래서 이런 환원제에 의해서 환원된 녀석들이 이제 분말을 제조하는 걸로 이제 분말을 나타내는 건데 주로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요. 어떤 재료에 대해서 많이 쓰냐면요. 내화재료에 대해서 많이 씁니다. 내화재료 같은 경우는 이제 녹는 점이 제가 인트로에서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은 굉장히 높아요. 텅스텐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500도 정도 되고 못해도 한 1,800 이렇게 되는데 얘들을 기계적 처리법으로 만들려고 보니 강도가 너무 높고 분사법을 사용하려고 보니 녹여야 되는데 안 녹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쓸 수 있는 선택지가 화학적 처리법밖에 없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얘네들을 제조할 때 많이 쓰고 그리고 그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제조가 되면은 입자들의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작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크기의 순수 금속 분말 제조하는데 되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크기 조절 같은 경우도 아까 전처럼 이제 열 처리에 따라서 크기가 바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입자 크기 바꾸는데 상당히 큰 유연성이 있고요. 네, 그런 장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뭐냐면은 얘네들 역시 이제 환원 반응 같은 경우 역시 이제 표면에서 반응이 시작이 돼가지고 중심에서 이제 반응이 끝나는 반응이기 때문에 이제 온도에 따라서 상당히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공정이고요. 그래서 한 가지 예시를 들자면은 그 한 가지 이제 예시를 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보면은 이제 그 환원제가 침투를 하고 이제 안쪽에서 반응이 일어나고 이제 이제 바깥쪽으로 이제 그 부산물들이 빠져나와야겠죠. 그래서 그 빠져나오는 세 가지 그 기구가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학 반응 속도론이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 아마 화학에서 배울 건데, 네, 화학 반응 속도론에서 화학 반응 속도는 뭐가 결정한다고 하죠? 그 제일 느린 놈이 결정하죠. 그러니까 제일 느린 애가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이제 위에 적혀 있는 이 세 개 있잖아요.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침투되는 확산 반응이랑 이제 화학적 반응, 그리고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이제 그 확산 반응 중에서 제일 느린 녀석이 이제 전체 반응 속도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녀석들이 주로 이제 온도의 영향을 아까 말했듯이 이제 온도의 영향을 받죠. 그래서 온도 구간에 따라서 이제 이걸 결정하는 요소들이 전체 반응 속도를 결정하는 녀석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온도가 낮으면은 이제 환원 반응 자체가 잘 안 일어나다 보니까 이 표면에 네, 요쪽에서 일어나는 반응에 의해서 네, 반응이 이제 제일 느리게 되거든요. 이제 제일 느리게 되다 보니까 이 녀석이 전체 반응 속도를 결정을 하게 되고, 반면 온도가 높을 때는 에너지가 충분하니까 이 반응은 되게 빨리 일어나요. 네, 반응은 빠른데 이제 확산 속도가 온도 증가에 따라서 증가하는 폭이 얘에 비해서 느리다 보니까 이런 그 안쪽이랑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확산 속도가 이제 전체 반응의 속도를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온 고온에서 어떤 요소가 반응을 지배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 또 추가적으로 뭐 어떤 게 있냐면은 아까 앞서 말했듯이 이제 확산 속도가 이제 온도에 의해서 의존하면서 이제 네, 온도에 의해서 이제 확산 속도가 전체 반응을 이제 지배하기 때문에 고온에서는요. 네, 고온에서 이게 지배하기 때문에 전체 속도 역시 요 확산식에 의해서 네, 전체 반응 속도가 결정이 된다.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온이랑 고온에서 화학 반응을 결정하는 그 요소가 다르다는 거. 네, 이 부분만 좀 확실하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뭐 같은 뭐 이건 환원 반응이라기보다는 이제 증기압 차이 이용해가지고 증가압이래. 네, 증기압 차이 이용해가지고 분말을 제조하는 공정인데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철 같은 거를 용융 막 끓여가지고 증기를 만들려면은 온도가 온도가 엄청 높아야 되죠. 네, 그러니까 녹는 점도 이미 1592도 뭐 이렇게 되는데 얘를 끓이려면은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할 거예요.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한데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너무 에너지가 비효율적이니까 여기다가 아이디어가 나온 게 뭐냐면 이제 카보닉이라고 있어요. 카보닉이가 다른 건 아니고 그냥 일산화탄소예요. 일산화탄소를 쭉 붙여가지고 이제 화합물을 만들게 되면은 얘의 그 증기가 발생하는 온도가 굉장히 낮아요. 103도. 그러니까 확 떨어졌죠. 지금 처음에는 거의 뭐 1000몇 도 뭐 이렇게 되는데 확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가스 상태에 있는 녀석들을 그 증기를 만들고 난 다음에 네, 이런 식으로 증기를 만들고 난 다음에 얘네들을 다시 환원을 시키면은 이제 CO는 가스로 그대로 빠져나오고 일산화탄소니까, 그리고 철만 남겠죠. 철들이 이제 증기 상태에서 이제 석출돼서 나오니까 되게 미세하게 나타날 거예요. 네, 요 방법을 이용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것도 일종의 산화환원이에요. 그냥 카본을 붙였다가 떼는 건데 이런 식으로 붙였다 떼는 방법 이용해가지고 굉장히 미세한 분말을 만들 수 있다. 요 방법이 바로 카르보닐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원리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제 카보닐을 붙인 철이 낮은 온도에서 이제 증기를 형성시켜 가지고 요 증기를 붙였다가 떼는 방식으로 상당히 순도 높고 미세한 어,
분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철, 니켈, 크롬, 백금, 금 같은 거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고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카보네기 쪽과 은근히 약간 좀 독성이 좀 있다 보니까 몸에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네, 몸에는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실제 그 분말 제조할 때는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고 또 그 중간에 이제 압력을 막 가하고 뭐 열 가하고 이런 복잡한 화학 반응들이 좀 많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 분말 제조하는데 에너지가 좀 많이 들어요. 네, 에너지가 좀 많이 들기 때문에 효율 요 앞에 있는 공정보 요 앞에 있는 뭐 끓여서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효율적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분말 제조법에 비해서는 효율적이진 못하다라는 게 두 번째 단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석출법이거든요, 요게. 네. 그래서 석출법인데 석출법 역시 이제 앞서 봤던 산화환원법이랑 기본적인 기구는 똑같아요. 예, 특히나 이제 가스 같은 경우는 요거 제가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뭐 석출법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산화성이 낮은 이제 은이 붙어 있는 이제 화합물이 상대적으로 산화성이 높은 화합물이랑 이제 같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반응을 하게 되면은 얘는 이제 이온화가 돼서 환원이 돼서 빠져나오게 될 거고 얘는 이제 그대로 화합물이 형성이 될 건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환원 반응들을 좀 이용해 가지고 얘네들을 석출시켜서 네, 입자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제 수용액에서 공정이 진행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뭐 방법 자체는 되게 단순하죠. 산화물 아까 전에 이제 철 산화물이었는데 이게 염소 구리 네 구리 염화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이거 수소랑 반응하면은 염산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되게 쉽게 이제 빠져나오는 반응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정들 대체로 이제 화학적 공정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순도 되게 높은 분말들 제조하는데 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입자 크기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일 커봐야 한 1마이크로밖에 안 돼요. 근데 1마이크로밖에 안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입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입자 사이에서 모세관 현상, 캐필러리 포스가 모세관 현상이 일어나기 되게 쉽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자 자기들끼리 뭉치는 경향이 되게 강하게 나타나요. 네, 그래서 요 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각각의 공정에 대해서는 적어놓긴 했지만 제가 앞부분에서 좀 앞에서 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화학적 공정에 의해서 제조된 분말들의 가장 큰 특징을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환원 공정이랑 이제 카보닐 공정을 통해서 제조된 애들 같은 경우는 어, 얘네들이 증기 상태에 있다가 아니면 혹은 이제 뭐 중간에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나다 보니까 예, 기체들이 막 형성되죠. 기체들이 막 형성되다 보니까 안쪽에 기공들이 되게 많이 형성돼요. 네, 기공들이 되게 많이 형성돼서 뭐 환원법 같은 경우도 되게 안쪽에 구멍들이 송송송송 뚫려 있고 카보닐 반응 같은 경우도 구멍들이 송송 뚫려 있어요. 물론 석출물도 매 한 가지예요. 석출물도 보면은 스케일이 좀 작아서 그렇지 얘네들도 구멍들이 송송송송 뚫려 있어요. 그래서 구멍들이 송송 뚫려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입자 크기들이 되게 작죠. 이런 식으로 보면은 네, 입자 크기들이 굉장히 작고요. 그리고 그 때문에 자기들끼리 뭉쳐져 있는 성질들이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입자들이 미세하면서도 네, 뭉쳐진 형태의 입자들이 나타난다. 요 두 가지가 화학적 처리법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학적 처리법에서는 크게 그 환원법 받고 카보닐법 받고 석출법 받는데요. 석출법이랑 환원법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반응 기구 자체는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카보닐을 붙였다 떼면서 증기를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하는 그런 식으로의 처리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들 중 하나예요. 이게 분사법이. 네, 분사법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 같은 경우는 그 기구 자체, 그 방법 자체는 되게 단순해요. 기존에 있던 합금들을 녹여가지고 우리가 그 분무기 있잖아요. 그 분무기들 보면 이제 공기 막 가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쭉 막 분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분사를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좀 약간 기 형태로 좀 나가다가 점점 가면 갈수록 방울 형태로 쭉 퍼지죠. 요 방법을,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방울로 퍼지는 것들을 굳혀가지고 분말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분사를 시키는 주체 그 방법에 따라서 이제 가스를 분사하게 될 경우 이제 가스 분사법, 물로 이제 뿌려가지고 이제 얘네들을 입자로 만드는 방법은 이제 물 분사법, 아니면 이제 막 그 회전해가지고 털어가지고 만든 방법 있잖아요. 회전해서 막 털어가지고 만드는 입자 제조법을 이제 원심 분사법이라고, 네, 이런 식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거기 플러스 알파로 이제 플라즈마 분사법이 하나 더 있긴 한데 그건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그 가장 모든 분사법의 정의가 뭐냐면은 이제 용체를 분사를 해가지고 이제 입자를 응고시키는 방법을 이제 전부 다 분사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분사라든지 냉각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고,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앞에 있는 분말 제조법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분말 네, 제조 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분당 400kg이면 엄청 많죠. 네, 그래서 일반 합금이라든지, 네, 일반 분말이나 합금 분말들 제조할 때는 이 방법이 제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가스랑 이제 물 사용한다 했죠. 가스 물 사용하면은 얘네들에 의해서 반응 발생할 수 있죠. 특히나 용체들 온도가 되게 높으니까. 네, 그래서 입자 오염이 일어날 확률이 있다라는 거는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각각의 공정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 이제 가스 분사법 같은 경우는 이제 입자들이, 그러니까 용체가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 분사기, 진짜 이거 말 그대로 분사기예요. 그러니까 분무기처럼 이제 고압의 공기를 이렇게 쭉 쏴주게 되면은 여기서 막 튀기겠죠. 튀기면서 점점 이게 네, 자른 분말화가 되면서 밑에다가 모이는 방법이에요. 뭐 이게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여기다 이제 입자에다가, 네, 가스를 가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막 튀기거든요. 그 튀기게 되는 녀석들을 이용해가지고 입자를 제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공기를 계속 순환을 시켜가지고 펌프에다가 압축을 해가지고 쭉 뿌려주는 거예요. 후 하면서, 네, 이런 식으로 뿌려주게 되면은 대부분의 입자들은 여기 모이게 되고, 그 중에 좀 작은 애들은 이쪽에 모일 수 있는데 얘네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이쪽에다 따로 또 컨테이너를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어, 공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좀 순도 높은 합금 분말 제조할 때 이걸 많이 쓰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쪽에 들어가는 고압가스들이 주로 질소라든지, 적혀 있네요. 질소라든지 아르곤 같이 상대적으로 좀 불활성 기체들을 좀 많이 사용해가지고 어, 뭐 산화라든지 그런 문제들을 좀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쓰고요. 물분사법은 그게 안 되죠. 이미 H2가 O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되다 보니까 이 방법을 좀 많이 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이 뭐냐면은 그 상대적으로 좀 큰 입자들 만들기가 좀 어려워요. 큰 입자들 만들려고 보니까 얘들이 그 좀 쭉 갔다가 벽에 닿기 전에, 네, 벽에 닿기 전에 얘네들이 다 식어야 되는데, 가스 이용해가지고 분사법 하면 상대적으로 좀 덜 쉽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제 CCT 커브라든지 뭐 그런 커브들을 보게 되면은 물로 식혔을 때는 한 25도 정도 되면은 공냉이면 대충 한 10도 정도 되죠. 그러니까 그 정도 속도 차이가 나타나는데, 여기서도 그 법칙이 이제 작용하다 보니까 입자가 너무 크면은 여기 어, 여기 도달할 때까지 그냥 녹은 상태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챔버 크기가 엄청 크지 않은 이상은 이런 식으로 크기가 큰 입자를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다. 네. 라는 거고, 그리고 그 노즐에서 이제 입자 분산이 되기 시작하면은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긴 형태, 그러니까 약간 신장되거나 리가먼트 형태의 이제 입자들이 나타나는 반면 이제 얘네들이 점점 이제 길어지면서 좀 쪼개지겠죠. 얘네들이 쪼개지면서 이제 구형의 입자들이 나타난다. 네. 그러니까 초기랑 후기 상태에서 이제 그 챔버에서 이동 거리에 따라서 이 모양들이 바뀔 수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과연 이 입자들의 길이를 어떻게 예측을 하는지에 대해서 볼 수가 있는데 주요 변수들은 다음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길이에 따라서 이제 입자들 크기가 좀 결정이 되는데 어, 입자 크기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변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점성 그리고 이제 그 속도, 그러니까 가스가 얼마나 빨리 불러지는지. 네, 그런 식으로, 네, 그걸로 이제 결정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입자가 점성이 당연히 낮으면 낮을수록 커지겠죠? 아니, 작아지겠죠? 입자 크기가. 얘네들이 점성이 너무 크면 얘네들이 계속 붙어 있으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붙어 있으면 있을수록 입자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점성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입자 크기가 작아진다는 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로 가스가 세게 부러지면 부러질수록 얘네들이 좀 더 격하게 분산이 되겠죠. 그게 분산이 더 잘 되면 잘 될수록 입자 크기가 작아지니까 네, 가스 플로우 레이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겠죠. 추가적으로 이제 온도는 약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줘요. 온도 같은 경우는 이제 점성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자, 점성이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당연히 적어지겠죠. 네. 적어지기 때문에 이제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네, 입자 크기가 좀 작아진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정 변수에 따라서 식을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생각보다 변수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아서 얘들이 좀 다 경험식이에요, 사실. 네, 경험식이다 보니까 좀 변수가 많은데 어떤 요 식에서 말하고 싶은 것도 결국 요 두 가지 변수에 의해서 네, 결과가 바뀔 수 있다. 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 플러스 이제 온도 정도까지만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가스 이용하는 방법하고 이제 별개로 좀 추가적으로 최근에 좀 많이 쓰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플라즈마 아토마이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 상태가 용체가 아니에요. 용융체가 아니에요. 그냥 와이어예요. 금속 와이어인데 얘를 순간적으로 플라즈마를 확 쏴가지고 녹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용융체가 나오겠죠. 용융체들을 이제 가스 분위기 하에서 네, 녹여서 이제 입자를 제조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썼을 때가 제일 좋은 게 뭐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플라즈마가 온도가 엄청 높죠. 예, 왜냐하면 가스가 이온화될 정도로 엄청 높은 온도다 보니까 거의 한 5000K 되거든요. 5000도 정도 돼요. 5000도 정도 되면은 일단은 그 불순물 같은 게 거의 완전 날아가 버려요. 불순물도 완전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그 입자 용체 자체의 온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점성이 엄청 낮아요. 예, 점성이 엄청 낮기 때문에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입자 크기 제어하는데도 네, 입자 크기가 굉장히 좀 작게 갈 수도 있고 그리고 구형이 되기까지 시간이 되게 충분해지겠죠, 얘네들이. 리가먼트가 이렇게 생성되는데 얘네들이 쭉쭉 쪼개지면서 구형될 때까지 시간이 되게 충분하기 때문에 광, 앞에 말하는 가스 분사법보다도 더 균일한 구형의 분말을 제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듯이 구형의 분말 가지면 어떻게 돼요? 그 유동성이 되게 좋아지죠. 유동성 좋으면 어디 쓸 수 있을까요? 적층 제조할 때 많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아마 동영상을 제가 틀어드리진 않지만은 제너럴 일렉트릭 네, G사에서 이제 적층 제조 업체를 하나 샀거든요. 컨셉트 레이저라고. 네, 컨셉트 레이저라고 업체를 하나 샀는데 이 업체 사면서 이제 분말 제조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요게 바로 이제 플라즈마 네, 분사법을 이용해서 분말을 제조를 합니다. 위에 아마 영상 나중에 켜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되게 빠른 속도로 어, 네, 분말이 유동이 일어나는 걸 알 수 있어요. 쟤네들이 되게 잘 흐르거든요. 그래서 SLM 같은 적층 제조에 사용할 때는 제일 적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물 분사법인데요. 물 분사법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은 멜트를 위에서 쭉 떨어뜨려줘요. 이런 식으로 떨어뜨려주고 얘네들은 이제 분사를 해준 주체가 가스가 아니라 이제 물이에요. 물을 제트로 확 쏴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용탕 사이에서 용탕과 물이 이제 충돌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식으면서 입자화돼 가지고 쭉 떨어지겠죠. 그래서 쭉 떨어질 때 그 상호작용 기구가 총 4개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크레이터링이라고 해가지고 그 물방울이 멜트를 살짝 스치고 흩어 나가면 우리 물수제비 뜨듯이 이제 물방울이 확 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물방울이 아니라 이제 입자 방울이 이런 식으로 튈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상대적으로 그 돌을 물에다가 깊은 각도로 떨어뜨리면 여러 방향으로 이제 입자들이 확 튀겠죠. 그런 식으로 튈 수 있는 게 바로 스플래싱. 그리고 이게 진짜 말 그대로 물수제비거든요. 이런 식으로 탁 튀고 탁 튀고 탁 튀면은 얘네들이 이제 물수제비 뜨듯이 이제 또 입자들이 튕겨 나올 수 있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이미 처음 튕겨 나온 입자들 사이에서 또 물이 또 부딪힐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얘들이 확 쪼개질 거예요. 네, 쪼개지면서 이제 미세화될 수 있는 게 버스팅입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어떤 상호작용인지는 요 그림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그림이 직관적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기는 상당히 쉬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버스팅까지 일어나고 나면 입자 크기가 상대적 굉장히 또 작게 나타나거든요. 왜냐하면은 가스 같은 경우는 이 가스가 가지고 있는 자체 그 에너지가 좀 그 운동 에너지가 좀 작은 반면에 물 같은 경우는 그 운동 에너지가 좀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운동 에너지 크다 보니까 얘들 충돌했을 때 충격이 더 크죠. 그래서 입자들 평균적인 크기가 좀 더 작게 나타나고,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가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이게 그 구형이 될 때까지 시간이 좀 충분한데, 물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시간이 좀 충분하지 않아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어, 입자 크기가 상대적으로 좀 불규칙하면서도 상당히 좀 거친 형상의 입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 건데요. 그 플라즈마가 완전 구형이고 가스가 약간 뭐 어느 정도 구형의 형상을 유지하고 있으면 얘는 구형을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그 모양이 상대적으로 좀 거친 형상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만 일단 좀 알아두시고 뒤에 그림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네, 이게 제일 기본적인 그 제조 공정이고, 또 추가적으로 어떤 공정이 있냐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용체를 위에서 밑으로 쭉 뿌려가지고 뿌리는데 이게 막 엄청 빠른 속도로 돌고 있어요. 빠른 속도로 돌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게 이쪽에 있다가 점점 멀어지다가 끝에서 이제 점점 튕겨 나가겠죠. 점점 튀겨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세한 입자들을 만드는 공정이 바로 그 센트리피글 아토마이제이션. 한글로 말하면은 원심 분사법입니다. 네. 이게 바로 이제 원심 분사법이고요. 그래서 한글로 이게 영어로 적어놨는데 요약을 드리자면은 그 높은 원심력 있죠. 그러니까 회전하는 원판의 높은 원심력에 의해서 이제 얘네들이 튕겨져서 분산돼서 나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 한 가지 그림을 좀 보여드리자면은 얘네들이 뭐 회전하면서 이런 식으로 막 튀겨져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튀겨져 나오는 건데, 네. 이런 방법을 왜 쓰냐면은 결국에는 그놈의 반응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물 분사법 같은 경우 쓸 수 있는 게 쓸 수 있는 재료가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가스 분사법 같은 경우에도 좀 한계가 있죠. 만약에 질소 베이스로 입자를 제조를 하게 되면은 일부 반응성이 매우 좋으신 모 분말들, 예를 들어서 뭐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조하기 그렇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별 수 없이 이런 식으로 정기적인 힘을 가해가지고 좀 상대적으로 산화가 좀 덜 되게 입자를 만들려고 할 수가 있고요. 자, 네, 그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입자 크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앞쪽에서는 이제 분사 속도에 의해서 이제 영향을 받았다면은 여긴 당연히 얘가 돌고 있으니까 이 회전 속도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그 쭉 표면에 착 달라붙는데 이 표면에 착 달라붙는 정도, 그러니까 표면 장력에 의해서도 네,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상대적으로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예, 튕겨 나갈 때 좀 더 빠르게 튕겨 나가겠죠. 빠르게 튕겨 나가다 보니까 얘네들 밀도 역시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당연히 입자 크기가 작아지게 되고요. 표면 장력, 네, 그러니까 표면 장력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얘네들끼리 지들끼리 붙잡고 있는 힘이 작아지니까 더 빨리 쪼개지겠죠. 그래서 더 빨리 쪼개지니까 예, 표면 장력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제 입자 크기가 작아지고, 그리고 그 멜트 덴시티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얘들이 회전하면서 빠져나갈 때 에너지가 더 커지죠. 2분의 1 mv 스퀘어니까. 네, m이 커지니까. m이 커지게 되니까 얘들이 입자가 더 잘 쪼개집니다. 그래서 네, 요 세 개의 관계를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밑에 관계식 같은 경우는 요거를 수식으로 표현한 거니까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어떤 보게 되면은 이제 밀도, 회전 속도, 회전 속도 여기 있구나. 회전 속도가 여기 있고, 그리고 네, 서페이스 텐션이 여기 있는데 텐션 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리고 W, 그러니까 속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밀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네, D가 작아진다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R이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커지겠죠. 당연히 이제 입자가 작아지겠죠. 왜냐하면 이제 각속도가 똑같은 각속도에서 R이 커지면 커질수록 똑같은 속도에서 이동하는 거리가 증가하니까, 네, 호의 거리가 증가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네, 요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분사법 공정에 의해서 제조된 입자들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상당히 구형이에요. 구형의 입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라즈마 아토마이제이션 하는 애들은 진짜 완전 동그랗게 나오고요. 네. 가스를 사용한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되게 구형으로 잘 나옵니다. 그리고 원심력을 가할 경우에도요. 근데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물분사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은 상대적으로 애들이 좀 약간 불균이래요. 네. 대체로는 이런 좀 구형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중간에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약간 다원형의 형상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좀 불규칙한 크기의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불균형한 형상의 입자들이 나타날 수 있다. 물분사법에서는. 네, 요거 하나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대체로 구형이다. 네, 요렇게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방법들 이외에도 좀 다른 특수 형태의 분말을 제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두 가지 간단하게만 좀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진공폭발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진공분사법. 네, 이게 어떤 거냐면요. 그 가스의 그 솔루빌리티, 그러니까 용해도 있잖아요. 용해도가 이제 액체 밀도에 따라서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 액체가 상대적으로 그 저온에 있을 때랑 고온에 있을 때 그 압력 따라서 용해도가 막 차이가 나죠. 맞죠? 그 용해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거를 되게 뜨뜻한
뜨뜻한 상태에서 이제 압력을 막 가해가지고 가스용 그 진공 그 증기압을 막 높여놨는데 얘네를 갑자기 진공으로 보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막 터지듯이 퍼지겠죠. 쭉 퍼집니다. 쭉 퍼지면서 어떻게 되죠? 이게 쭉 퍼지다 보니까 에너지가 막 뺏기겠죠. 얘네들이 에너지가 막 뺏기면서 그 입자화 될 겁니다. 그래서 입자들이 이런 식으로 쭉 타고 내려와가지고 그 입자 컨테이너에 이제 보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온도에 따른 이제 가스용, 그러니까 요 안에 들어있는 가스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한 10이 들어있는데 이게 갑자기 1밖에 못 들어있는 상황이 되면은 다 퍼져나가겠죠. 막 거의 터지듯이 이렇게 될 겁니다. 네. 요즘 터져나가는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분말을 제조하는 게 바로 진공분사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네, 그 가스 응축법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어떤 방법이냐면은 이제 온도가 굉장히 뜨뜻한 애들이 있는데 얘들이 갑자기 확 차가워져요. 그러니까 뭐 액체 질소 같은 거 썼어요. 네, 액체 질소가 대충 한 영하 196도 정도 되죠.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제 증기가 막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되게 차가워져요. 그러면은 얘네들 사이에서 그 관행각이 일어나죠. 우리 주조 같은 데 보면 이제 관행각 같은 거 배우죠. 핵생성 같은 거. 그래서 관행각이 극단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은 얘네들이 굉장히 미세한 입자들이 점점 더 응축이 돼가지고 네, 모여서 네, 달라붙어서 이런 식으로 모이게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뭐 증기들이 극단적인 온도 차이에 의해서 이제 핵생성이 일어나서 미세한 입자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입자들 같은 경우, 요런 방법 같은 경우는 주로 나노 크기의 입자들을 만들 때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앞 분사법하고 이제 다른 방법들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분사법은 이제 그 분사를 시키는 주체, 그러니까 가스, 플라즈마, 물, 그리고 원심력 이 주체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하고요. 각각의 그 공정에서 입자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거 변수들 앞 슬라이드 참고하셔서 꼭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서로 다른 방법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다 정도까지만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분사법에서 주로 사용되는 이제 제조 방법, 네, 분사법에서 주로 사용되는 이제 기계적, 화학적, 그리고 네, 분사법에 대해서 네, 학습을 진행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분말 제조가 일어날 때, 분말 제조될 때 이제 과연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분사법 같은 경우를 예시를 들어보자면은 얘네들이 처음에 그 용융체였다가 이제 얘네들끼리 이제 핵생성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이게 관행각이 발생하니까. 네, 관행각 발생할 때 핵생성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장이 일어나면서 특정 미세 조직을 가지게 될 건데 과연 이 사이클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